늦은 밤,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빌딩들은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거대한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안 평범한 직장인 김 씨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자신의 월급 통장을 확인합니다. 소수점 아래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0.1%라는 숫자. 그는 이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자산관리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갑니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은행의 일반적인 예금 통장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통장은 돈을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매일 밤 스스로 새끼를 치며 몸집을 불려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금고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것일까요? 은행원이 미소를 지으며 권하는 정기예금과 적금,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약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부의 격차는 시작됩니다. 사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이 통장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긴 그 저렴한 자본을 이용해 그들은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곳에 재투자하며 막대한 예대 마진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행의 수익 모델에 동참하는 대신 단 하루만 맡겨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CMA와 같은 시스템으로 발을 옮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상품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설계된 유동성이라는 무기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이 결코 먼저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당신의 부를 결정지을 잔혹하고도 냉정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저축이라는 미덕이 어떻게 개인의 가난을 고착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금융문맹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그 도둑을 피해 성벽 너머로 달아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뒤를 쫓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이 숫자는 안도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가두는 거대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지문은 늘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자본의 흐름이 막히고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은행의 금고가 아니라 바로 서민들의 통장입니다. 부자들은 금리 변동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하락 조짐을 보일 때 일반인들은 이제 대출이자가 줄겠구나 라며 안도하지만 자산가들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직감하고 즉각적인 자산 재배치에 돌입합니다. 그들이 일반 통장 대신 CMA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1분 1초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 때문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사람이 은행 문이 닫힐까 두려워하며 줄을 섰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자산가들은 이미 유동성이 확보된 계좌를 통해 폭락한 우량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유동성을 확보한 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장기 적금을 권하며 당신의 돈을 3년, 5년씩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은행 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돈을 가만히 묶어두는 것은 앉아서 재산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단 한순간도 죽어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CMA는 단순한 입출금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되어 매일매일 이자를 쌓아 올리는 정교한 수익 엔진입니다. 은행이 예금자에게 0.1%를 줄 때 그들은 시장의 실질 수익률을 고스란히 챙겨갑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거대한 부의 절벽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돈을 빌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은행입니까? 위기는 늘 풍요 뒤에 숨어 있으며 그 지물을 잃지 못하는 자는 결국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남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동성이라는 혈액이 자본주의라는 몸체를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려 필요한 곳에 비싸게 빌려주는 예대마진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객의 돈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싸게 묶여두느냐에 있습니다. 은행이 화려한 유인책을 써가며 일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 0.1%도 안 되는 이자를 주면서
고객의 자금을 무이자에 가깝게 조달하는 것. 이것이 은행의 가장 강력한 수익원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생리를 아는 이들은 이 게임의 들러리를 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활용하는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은행의 핵심 기제는 바로 RP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의 돈으로 우량한 채권을 사고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매일매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취하는 과도한 마진을 걷어내고 시장금리에 가까운 수익을 직접 수혜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역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이때 은행 예금에 묶인 돈은 인상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계약 기간 동안 낮은 금리에 갇혀있게 됩니다. 반면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CMA의 수익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올라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 내 자산의 수익률도 함께 방어벽을 치는 셈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콜금리가 30%까지 치솟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은행 예금에 돈이 묶여있던 사람들은 고정된 이자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관리 계좌를 가졌던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시스템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구조를 설계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주머니로 돈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안전이 최고라고 속삭일 때 그들은 속으로 당신의 무지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안전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세상의 속도보다 느리게 성장하는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혀 글로벌 경제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금융문맹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의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경고를 던집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의 자산이 은행 시스템에 묶여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코랄리토 조치를 단행했을 때 일반 통장에 돈을 넣어두었던 시민들은 자신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던 자산가들은 이미 자금을 달러로 환전하거나 유동성이 극대화된 금융상품으로 옮겨두어 파국을 피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부채 위기와 리라와 가치 폭락 속에서 은행 시스템에만 의존했던 중산층은 붕괴했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 은행들이 문을 닫고 하루 인출 한도를 수십 유로로 제한했을 때 유동자산의 중요성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왜 현금 그 자체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변동성이 극심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유일한 방어 기제가 바로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일반 예금 계좌를 주된 자산보관처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MMF나 머니마켓 계좌를 통해 전 세계 채권 시장의 흐름에 자산을 태웁니다. 이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흔들릴 때 즉각적으로 다른 통화나 실물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CDS 프리미엄이 들썩일 때 당신의 돈이 은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위기 대응 능력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부자들은 은행을 신뢰의 대상이 아닌 도구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들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 시스템 위에 올라타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 금융국가들의 자산가들이 통장 대신 시장 연동형 계좌를 고집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배워야 할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유례없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자금의 고착화입니다. 수많은 가계의 자금이 은행의 일반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때 국가 전체의 부는 역동성을 잃고 노후화됩니다. 특히 한국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금융자산마저 은행의 저금리 통장에 갇혀 있다면 대외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개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고의 경고등이 켜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이미 자신의 자산을 CMA나 외화 MMF 등 즉각적인 현금화와 전환이 가능한 계좌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시에 오히려 원화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를 확보하거나 폭락한 자산을 매입하는 포식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장에 안주했던 서민들은 은행의 출금 제한이나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져도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질수록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소리 없는 부의 이전이 일어납니다.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서민들이 지불하는 이자는 은행의 수익이 되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 시장 수익률을 쫓는 영리한 자산가들의 배당과 이자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행위는 본의 아니게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되는 이 잔혹한 공식은 개인이 금융지능을 갖추지 못할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그 결정이 개인의 통장에 즉각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들에게 예대마진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수익을 용인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대출금리는 즉각 반영되지만 예금금리는 뒤늦게, 그것도 생색내기 수준으로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입니다. 정부는 가계의 돈이 은행 시스템 내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금융시장의 하부 구조를 지탱해 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모든 국민이 부자들처럼 유동성을 찾아 한꺼번에 CMA나 시장형 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시중은행의 근간인 저원가성 예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금융 시스템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반 국민에게 저축의 미덕과 은행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시스템에 남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전체 시스템의 생존이 최우선이지 개인 자산의 증식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회수할 때 발생하는 그 파동 위에서 누군가는 서핑을 즐기며 불을 키우고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 자산을 잃습니다. 부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은행이라는 견고한 성벽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갑니다. 국가의 보호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정부와 중앙은행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당신의 부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자본의 전쟁터에서 개인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은행이 설계한 게임의 규칙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산의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통장 대신 CMA를 선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히 0.1%의 이자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의 상시대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돈의 거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처럼 즉시 사용해야 할 돈은 일반 통장이 아닌 CMA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매일의 이자는 작아 보이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인 복리의 씨앗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은행을 내 돈을 맡기는 금고가 아니라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금융상품의 이면에 숨겨진 수수료와 예대마진을 계산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입니다. 은행원이 추천하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직접 연동되는 상품을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P, MMF, 단기채권, ETF 등 부자들이 애용하는 도구들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묶여있는 적금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급정이 필요해 손해를 보고 해지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흐르게 하되 그 흐름의 방향을 자신이 통제합니다. 당신의 월급이 통장을 거쳐 카드사로,
은행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구조를 끊어내십시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CMA로 옮겨 매일 밤 이자가 쌓이는 경험을 시작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금융 시스템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동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유를 지켜줄 방패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진실은 아프고도 차갑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부를 키워주는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원료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부자들이 통장 대신 CMA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정보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의 비극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도 결국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재편을 위한 기회였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제 당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의 숫자가 죽어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당신을 위해 매초 살아 움직이는 군대인지 확인하십시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도, 은행도 당신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당신의 감각과 실행력만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당신의 가족과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진실이 당신의 경제적 독립을 향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행이 말하지 않는 진실은 사실 단순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직접 관리할 때만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은행 빌딩의 불빛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불빛을 밝히는 에너지는 바로 당신이 포기한 이자와 기회비용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당신의 삶을 밝히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운명은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